저는 한말순입니다. 올해 70이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트럭 소리가 들려와요. 아들 도윤이가 도매시장에서 채소를 가져오는 소리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이 농산물 상회는 이제 아들 부부가 이어받아 꾸려가고 있어요.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니 도윤이가 혼자서 무거운 배추 상자를 끙끙거리며 나르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질 만큼 무거운 짐이었죠. 저도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그 일을 해왔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가 아파도 참아가며 했던 일들입니다. 도윤아, 천천히 해라. 다칠라. 제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지만 도윤이는 듣지 못했어요. 트럭 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서영이가 아래층에서 올라와 말을 걸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장부를 들고 있었어요. 39살인 서영이는 가게 운영과 장부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그래. 도윤이 혼자 힘들지 않니? 내가 내려가서 도와줄까?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서영이의 대답에는 미묘한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자상한 듯하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뜻처럼 들렸죠. 저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게 일에 끼어들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남아도는 게 이렇게 답답한 줄 몰랐습니다. 평생 일해온 손이 갑자기 할 일을 잃으니 어색했어요.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서영이가 먼저 챙겨버리고 청소라도 하려고 하면 이미 끝내놓았죠.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그 말이 배려인지 견제인지 헷갈렸습니다. 오전 8시쯤 되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요. 동네 식당 사장님들, 반찬가게 아주머니들이 주로 오시죠. 가끔은 저도 내려가서 인사라도 나누고 싶었어요. 내려가서 손님들 인사나 할까? 어머니, 추우니까 내려오지 마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서영이는 언제나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 속에 단단한 벽이 있었어요. 넘볼 수 없는 성 같은 것 말입니다. 저는 위층 창가에 앉아서 가게를 내려다봤어요. 서영이가 능숙하게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대견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오후 3시쯤 학교에서 돌아온 지우가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여기 있다. 우리 지우야. 지우만큼은 달랐어요. 이 아이는 저를 진심으로 반겼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제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오늘 급식에 나온 귤 정말 달았어요. 하나 남겨왔는데 같이 먹을래요? 지우가 껍질을 정성스럽게 까서 건네주는 귤은 세상에서 가장 달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를 짐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지우가 제일 착하구나. 할머니는 우리 집 보물이에요. 엄마가 그랬어요. 지우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서영이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지우가 저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일까요? 어쨌든 고마웠어요. 지우와 함께 창가에 앉아 가게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니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어요.
도윤이는 여전히 무거운 채소 상자들을 옮기고 있었고 서영이는 계산대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힘들어 보여요. 지후도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 힘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요즘 서영이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뭔가 깊은 걱정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 불안감은 계속됐어요. 서영이가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도윤이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밥을 먹고 바로 자러 들어가 버렸죠. 요즘 장사가 어떠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그럭저럭요. 서영이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어요.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 궁금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가게의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도상회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걸었던 간판이죠. 그 간판을 보고 있으니 갑자기 남편이 그리워졌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런 답답함을 나눌 수 있을 텐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함께 걱정할 수 있을 텐데, 혼자 남겨진 제가 무력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여자. 그저 위층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만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하지만 지우만큼은 달랐어요. 그 아이는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있었어요. 내일도 새벽 5시면 트럭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일어나서 창가에 앉아 가족들을 지켜볼 겁니다. 비록 직접 도울 수는 없어도 마음만큼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뭔가 불안한 하루였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서영이와 도윤이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어요. 아래층에서 서영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이번 달도 200만 원 적자라고 했습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직거래 때문에 단골 손님들마저 발길을 끊고 있다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빚이 3억 원이나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간다고 했습니다. 언제 그렇게 많은 빚이 생긴 건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도윤이는 지쳐 보이는 목소리로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했지만 서영의 절망감은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망한다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조용히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은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3억 원의 빚, 매달 200만 원씩 적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서영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세를 아껴야 한다며 보일러 온도를 낮춰달라고 했어요. 밥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으면 아깝다면서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는 모습을 보니 정말 형편이 어려운 게 느껴졌어요. 저는 알겠다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데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서영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가게에 내려가서 바닥을 쓸고 있는데
퉁명스럽게 장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어요. 도와주려고 한 일이 도움이 안 된다더군요. 손님들한테 괜히 옛날 얘기나 한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제가 정말 방해만 되는 존재인 걸까요? 그날 저녁 밥상에서도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서영이 이번 주까지 대출 이자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활비도 줄여야겠다면서 제 용돈 얘기까지 꺼냈어요. 저를 힐끗 보더니 말을 멈췄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죠. 제 용돈까지 줄여야 할 만큼 사정이 어렵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먼저 용돈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쓸 일도 없다고 했어요. 서영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더니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런다고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서럽더군요. 평생 남의 눈치 안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용돈 얘기까지 조심스럽게 해야 하다니.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울상을 짓고 있었어요. 지우야, 왜 그래? 할머니, 우리 집 정말 가난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친구들이 그러는데 우리 가게 문 닫는다고. 그리고 엄마가 요즘 자꾸 울어요. 지우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까지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들다니. 괜찮다, 우리 지우야. 할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정작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손에 쥔 건 없고 도울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이의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도윤아, 정말 다른 방법 없을까?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 안 해준다는데. 그럼 가게 정리하고 다른 일 찾을까? 이 나이에 뭘 하겠어. 평생 이 일만 해왔는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서영이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부탁이에요. 가게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손님에게 인사를 건넸다는 이유로 서영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손님들이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나타나면 뭔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인사만 한 건데, 그냥이 어디 있어요. 손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요. 서영이의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방에 홀로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정말 이 집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가요? 집만 되는 늙은 여자인 건가요? 그때 지우가 몰래 올라왔어요. 할머니, 울고 계세요? 아니다. 할머니는 안 울었어.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화내는 건 할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이 아이만큼은 저를 이해해주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더 심각한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도윤아, 나 정말 모르겠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만 더 버티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 빚은 늘어가고 매출은 줄어드는데. 이러다가 집까지 날리면 어쩔 거야? 서영이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부담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영아, 그런 말 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어머니 생활비, 병원비, 용돈까지.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인데. 나도 알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그 대화를 듣고 나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 집의 짐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조용히 지냈습니다. 가게에도 내려가지 않고 말도 가급적 줄였어요. 서영이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럴수록 외로움은 더 커졌습니다. 이 집에서 저만 혼자 동떨어진 것 같았어요.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애매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지우만큼은 여전히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왜 요즘 슬퍼 보여요? 슬프지 않아. 할머니는 괜찮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우리 지우가 있으니까 괜찮아. 거짓말이었지만 아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그런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엄습해 왔습니다. 뭔가 더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좋지 않은 방향으로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서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장부와 씨름했어요. 얼굴은 날로 야위어 갔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차라도 한 잔 타줄까 했더니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에는 거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도매 시장을 오가며 짐을 나르느라 어깨가 구부정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쓰러지듯 잠들곤 했어요. 아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월요일 오후 은행 직원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대출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하러 온 거였어요. 저는 위층 창가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은행 직원이 돌아간 후 서영은 한참 동안 가게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들썩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내려가서 위로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서영이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창가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도윤이가 돌아온 건 그날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서영은 은행 이야기를 전했고 도윤이의 어깨가 더욱 처졌어요.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오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영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서영은 저에게 집세와 생활비 얘기를 꺼냈습니다. 위층 월세로 나가는 돈도 부담이라고 했어요. 차라리 아래층 구석진 방으로 이사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방은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이었어요. 예전에 창고로 쓰던 공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서영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서영의 불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저녁 서영은 더욱 직접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어요. 도윤이가 늦게 들어온 틈을 타서였습니다. 저 때문에 한 달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아느냐고 했어요. 생활비, 용돈,
병원비까지 다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가슴 아픈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에서 저는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도 살아야 하는데 어머니까지 책임지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 집의 짐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서영의 눈빛에는 짜증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무엇이라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서영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정말로 돈만 쓰고 벌지는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더욱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밥도 적게 먹으려고 했고 전기도 아껴 쓰려고 했습니다. 가게에는 아예 내려가지 않았어요. 서영의 눈치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 외로움만 더 깊어졌습니다. 이 집에서 저만 동떨어진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지우였어요. 금요일 오후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왜 요즘 슬퍼 보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슬프지 않다고 대답했지만 지우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지우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엄마가 화내는 건 할머니 때문이 아니라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다 이해하고 있다니. 오히려 제가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더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됐어요. 도윤이가 늦게 들어온 후 서영과 나누는 대화가 위층까지 들려왔습니다. 서영은 정말 모르겠다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빚은 늘어가고 매출은 줄어드는데 이러다가 집까지 날리면 어떡하냐고 했어요. 그리고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도 부담이라고 했어요. 도윤이가 그런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서영은 계속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냐고 했어요. 어머니 생활비, 병원비, 용돈까지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는데 자신들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나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정말로 제가 이 집의 짐이 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서영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밥도 가급적 적게 먹었고 말도 더욱 줄였어요. 전기 사용량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영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럴수록 고립감만 더해졌어요. 제가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있으나 만화한 존재, 아니 오히려 없으면 더 좋을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일요일 저녁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리워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면 벌어졌더라도 함께 견뎌낼 수 있었을 텐데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게 간판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도상회. 남편과 함께 걸었던 간판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제가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존재. 그것이 지금의 저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만큼은 저를 필요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건 아닐까? 막연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화요일 오후 저는 우연히 서영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위층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서영의 눈치를 보느라 가게에 내려갈 엄두도 못 내고 있었죠. 오후 2시쯤 되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단 아래쪽에서 서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몰래 통화하는 듯한 낮은 톤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어요. 서영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보험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처음엔 그냥 일반적인 보험 상담인 줄 알았어요. 요즘 워낙 어려우니까 보험이라도 정리하려나 싶었죠. 하지만 계속 들어보니 이상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시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말입니다. 수익자는 자신이라고 했고요.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영이 우발적 사고 보장이 포함됐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서영의 대답으로 미루어 보아 상당한 금액인 것 같았어요. 가장 소름 끼쳤던 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서영이 이번 주 안에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할 때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게 정말일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했어요. 서영이 제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했고 우발적 사고를 대비한 보장을 받으려 한다는 것, 그리고 이번 주 안에 무언가를 실행하려 한다는 것.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서영이 저를...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부담이 된다고 해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해칠 생각을 할 리는 없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최근 서영의 변화된 태도, 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그리고 절망적인 경제 상황까지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방에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있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혹시 서영이 제 발소리를 들었을까요? 제가 통화를 엿들었다는 걸 알까요? 다행히 아래층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서영은 여전히 조용히 장부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서영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요? 하지만 통화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었어요. 피보험자, 수익자, 우발적 사고, 이번 주 안에. 이 모든 단어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4시쯤 도윤이가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거였죠. 저는 창가에서 내려다봤습니다. 도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잠시 후 서영과 도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심각한 것 같았어요. 저는 혹시 서영이 도윤에게도 보험 얘기를 했을까봐 걱정됐어요. 아니면 도윤도 이미 알고 있는 일인 걸까요? 두 사람이 함께 계획한 일인 걸까요?
그 생각을 하니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지만 아래로 내려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서영과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혹시 제 표정에 뭔가 드러날까봐 두려웠어요. 결국 저는 몸이 아프다며 방에서 죽만 먹겠다고 했습니다. 지우가 걱정하며 올라왔지만 괜찮다고 달랬어요. 아이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서영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보험금만 들어오면 빚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새벽 2시쯤 아래층에서 또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내려가서 들어봤습니다. 역시 서영이었어요. 또 보험 관련 통화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만약 사고가 일어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보험금은 언제 나오는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때 알리바이가 확실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계획적인 범죄를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서영은 통화를 마치면서 내일까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지만 완전히 잠이 깨버렸어요. 내일까지 결정한다고 했으니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였죠.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도윤에게 말한다면 믿어줄까요? 아니면 서영 편을 들까요? 경찰에 신고한다면 증거가 있을까요? 통화 내용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게다가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어떡하죠? 며느리를 잘못 의심한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 직감은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이에요. 새벽 4시가 되자 도윤이 일어나서 시장에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서영이 말한 기회가 오늘 만들어질까요? 저는 온종일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영과 단둘이 있는 상황은 피해야 했습니다. 특히 가게 뒤편 창고 같은 외진 곳은 절대 가면 안 됐어요. 아침이 밝아오면서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하루가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서영의 발소리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긴장했어요. 혹시 저를 부르러 오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제 착각이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다는 거였어요. 수요일 오전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왔습니다. 아침 10시쯤 서영이 위층으로 올라왔어요. 평소와 달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표정이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서영은 오늘 배추와 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게 뒤편 냉장 창고에 며칠 전에 들여놓은 채소들 중에 상한 게 있을 것 같다더군요. 그걸 골라내지 않으면 다른 채소까지 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즉시 거부했습니다. 추운 곳은 싫다고, 나이가 들어서 추위를 못 견딘다고 했어요. 하지만 서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눈이 더 밝으시다고 했어요. 자신은 젊어서 대충대충 봐서
제대로 구분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만이 정확히 골라낼 수 있다며 계속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서영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마치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거부하면 그냥 포기했을 텐데 오늘은 계속 설득하려 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게 서영이 말했던 기회인 건 아닐까요? 냉장 창고라는 밀폐된 공간, 아무도 없는 시간대, 모든 조건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때 지우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오늘 체육 시간에 다쳐서 조퇴했다고 했어요. 발목을 삐었는데 별로 심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걱정했을 텐데 그날만큼은 지우가 천사처럼 보였어요. 지우가 자기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할머니 혼자 무거운 거 들기 힘들 거라고 했어요. 서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그러겠다고 했어요. 지우도 같이 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색했어요. 억지로 짓는 웃음 같았어요. 저는 지우가 함께 간다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서영이라도 손자가 보는 앞에서 무언가를 저지르지는 못할 테니까요. 냉장 창고로 향하는 길, 저는 계속 주위를 살폈어요. 혹시 누가 보고 있는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시간이라 손님들도 없었고 도윤이는 시장에 나가 있었어요. 창고 문 앞에 서니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영하 15도로 맞춰진 대형 냉장 창고였어요. 평소에는 들어가기 싫어했던 곳이었는데 오늘은 더욱 꺼려졌습니다. 서영이 먼저 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확 몰려나오면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내부에는 배추와 무가 상자째 쌓여 있었어요. 지우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추워하면서도 용감하게 앞장섰어요. 저는 지우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서영은 문 밖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창고 안은 정말 추웠어요.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희미한 불빛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저는 배추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조금 상한 것들이 있었어요. 겉잎이 누렇게 변한 것들을 골라내고 있었죠. 지우도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상한 배춧잎을 골라내며 열심히 일했어요.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영이 지우를 불렀어요. 아빠인 도윤이 전화가 와서 지우를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지우가 밖으로 나간 직후 갑자기 뒤에서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지후와 서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문으로 달려가서 손잡이를 돌려봤어요.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잠긴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서영의 계획이 시작된 건가요?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문 때문에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가게 뒤편이라 사람이 지나다닐 일도 거의 없었어요.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추위가 점점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참을만 했지만 10분, 20분이 지나자 손끝부터 시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술도 파래지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덜덜 떨리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창고 안쪽을 살펴보니 비상 레버가 있었어요. 안에서도 문을 열 수 있게 만든 장치였습니다. 저는 얼른 그 레버를 잡아당겼어요. 하지만 레버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에 걸린 것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 케이블 타이로 레버가 묶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레버를 작동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였어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서영이 저를 여기 가두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였어요. 비상 레버까지 묶어 놓다니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얼어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30분이 지나자 손가락 감각이 거의 없어졌어요. 발끝도 시려서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계속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4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이제 정말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추위 속에서 더 오래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의식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졸음이 왔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추위 때문에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발로 찼습니다. 온몸으로 문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두꺼운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죽는 건가? 서영의 계획대로 우발적 사고로 처리되는 건가?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 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지우가 서 있었어요. 문 밖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자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우가 한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우는 할머니가 혼자 들어갔다고 했어요. 자신은 처음부터 창고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지우도 서영의 계획에 이용당한 거였습니다. 아니면 협박당했거나요. 10살짜리 아이에게 거짓말을 시키다니. 서영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지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거짓말을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손자까지 그 계획에 끌어들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정말 혼자였어요. 저는 지우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려 했어요. 아이가 저를 구해준 거니까요. 하지만 지우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평소라면 신나서 이야기를 많이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걸음걸이도 무거웠습니다. 저는 아이가 저 때문에 놀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걸 보고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영이 달려왔어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제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람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서영은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급한 전화를 받느라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문이 저절로 닫혔다고 했어요. 문 고장인 것 같다며 내일 수리업체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우연히 벌어진 일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비상 레버가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던 건 우연이 아니었잖아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윤이도 일찍 들어와 있었어요. 서영이 오늘 있었던 일을 도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서영의 설명이 이상했어요. 서영은 자신이 지우와 함께 어머니를 도우려고 창고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혼자서 하겠다며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자신과 지우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닫혔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니었는데요. 지우도 처음에는 저와 함께 창고 안에 들어왔었어요. 서영이 핑계를 대고 지우를 밖으로 불러낸 후에 문을 잠근 거였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는 걸 봤습니다. 지우가 엄마 말이 맞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혼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엄마는 처음부터 창고 밖에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것도 평소에 저를 가장 사랑해주던 손자가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지우의 말을 믿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까지 모두 한편이 되어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어요. 온 가족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다른 주장을 한다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서영은 계속 미안해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조차 가짜로 느껴졌어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는 문수리를 해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다치실 뻔했다며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혼자 창고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 당부 속에 무언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경고인 걸까요? 저녁을 먹는 내내 저는 지우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표정에서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거짓말을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밥을 잘 먹는 지우였는데 오늘은 숟가락질이 뜸했어요. 자꾸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안쓰러웠어요. 10살짜리 아이에게 이런 거짓말을 시키다니. 서영이 얼마나 강하게 압박했길래 아이가 이럴까요?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라면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도 위층 방으로 올라갔어요.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방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 봤습니다. 서영의 계획적인 범행, 비상 레버를 묶어놓은 것, 그리고 지우까지 이용한 치밀함. 모든 게 너무나 완벽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지우의 배신이었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제 편일 줄 알았는데 결국 엄마 편을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더 중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서영이 아이를 어떻게 협박했을지 모르잖아요. 밤 10시쯤 아래층에서 서영과 도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고 수리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업체에 연락해서 점검받겠다고 했어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게 연기라는 걸 말이에요. 진짜 고장이었다면 왜 하필 제가 혼자 있을 때 문이 닫혔을까요? 왜 비상 레버가 묶여 있었을까요? 모든 게 너무 우연의 일치였어요. 하지만 이제 증거는 없었습니다. 지후의 증언까지 뒤바뀐 상황에서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를 진정으로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 1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지후 방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혹시 아이가 저에게 오는 건가 싶어서 기다려봤지만 발소리는 다른 쪽으로 향했어요. 아마 화장실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복도가 어둑했지만 지우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지우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아이의 눈에서 죄책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우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문을 다시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서영에 대한 분노, 도윤에 대한 실망, 지우에 대한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컸어요. 오늘의 시도가 실패했으니 서영이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더욱 교묘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울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정말 살아남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증거도 없었어요. 온 가족이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혹시 서영이 또 다른 계획을 실행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조금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냉장 창고에 갇혀 얼어 죽는 꿈을 계속 꿨어요. 아침이 밝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오늘도 언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 다음 날 밤 제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지우였습니다. 아이는 발소리를 죽이며 제게 다가왔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새어들어와 지우의 얼굴을 비춰주었습니다. 아이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지우가 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조용히 품에 안았어요. 아이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우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하라고 시켰다는 것을, 할머니가 혼자 창고에 들어갔다고 말하라고 협박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이의 말에 따르면 서영은 지우를 따로 불러서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했다고 해요. 할머니가 요즘 자꾸 헷갈리신다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창고 일도 잘못 기억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서영이 지우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말을 들으면 우리 가족이 모두 곤란해진다고 했어요. 아빠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겁을 주었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런 협박을 견뎌낼 수 있겠어요. 아빠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지우는 계속 울면서 얘기했어요. 엄마 방에 이상한 서류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적힌 보험 서류와 함께 무언가를 계획한 것 같은 메모도 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어요. 지우는 엄마가 자주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때마다 할머니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건 서영이 지우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없어지면 우리 집이 훨씬 살기 좋아질 거라고 했대요. 빚도 다 갚을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아이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면서도 뭔가 나쁜 일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지우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서류를 볼 때마다 전화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서류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말했어요. 내일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해달라고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두려워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를 도와주겠다고 더 이상 거짓말하기 싫다고 했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야 든든한 증인이 생긴 거였어요. 지우의 증언과 함께 서류의 위치까지 안다면 충분히 서영의 범죄를 밝힐 수 있을 거였습니다. 지우는 제 품에서 안심한 듯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내일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모든 걸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남편의 기일이라 온 가족과 친척들이 모일 예정이었거든요. 지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가 화내지 않을까, 자신도 혼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우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는 게 가장 옳은 일이라고 할머니가 지우를 지켜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제 품에서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저도 오랜만에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으니까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서영의 음모도 제가 당한 모든 고통도 말이에요. 아침이 밝으면 정의가 실현될 거였습니다. 그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마침내 제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우라는 든든한 증인과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서영은 아직 자신의 계획이 발각된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친척들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궁금했어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제 남편의 기일에 진실이 밝혀지는 것도 어쩌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저를 도와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은 남편의 3주기였습니다.
아침부터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큰형님 내외, 작은아씨 가족, 그리고 시장 상인의 사람들까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영은 평소보다 부산스럽게 움직였어요.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바빴습니다. 겉으로는 정성스러운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 모든 게 연기처럼 보였어요. 도윤이도 일찍 시장에서 돌아와 친척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장사가 어렵다며 걱정스러워 했어요. 오전 11시쯤 시장 경비를 담당하는 오대철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저희 가게를 잘 봐주시는 분이었어요. 어제 창고 사건을 들었다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저는 일어섰습니다. 잠시 제 얘기를 들어달라고 했어요.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친척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냉장 창고에서 있었던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가둔 거라고 했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서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했습니다. 충격 때문에 헷갈리시는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거액의 보험을 가입했다고 폭로했어요. 그리고 저를 죽여서 보험금을 받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영은 발끈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도윤이도 당황했어요. 어머니와 서영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우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어요.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저와 눈을 마주치고는 용기를 냈어요. 지우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하라고 시켰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혼자 창고에 들어갔다고 말하라고 협박했다는 것을 털어놨습니다. 실제로는 처음에 할머니와 함께 창고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핑계를 대고 자신만 밖으로 불러낸 후 문을 잠갔다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엄마 방에 할머니 이름으로 된 보험 서류와 계획서 같은 메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우의 증언이 끝나자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서영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우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떨리지만 확고한 목소리 앞에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큰형님이 직접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지우가 말한 서류가 정말 있는지 보자고 했어요. 서영은 필사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사생활 침해라고 아이의 거짓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서영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대철 아저씨가 어제 CCTV 얘기를 꺼냈어요. 시장 곳곳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를 확인해 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서영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결국 친척들과 상인의 사람들이 함께 서영의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우가 말한 대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제 이름으로 가입된
5억 원짜리 생명보험 증권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서영의 필체로 쓰인 계획서였습니다. 냉장창고 사고를 위장하는 방법, 알리바이 만들기, 지우를 증인으로 이용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보험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발견됐습니다. 시어머니 처리 후 보험금 수령 절차에 대해 상의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서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었어요. 친척들은 경악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했어요. 도윤이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이런 일을 계획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큰형님이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경찰은 모든 증거를 수거했습니다. 보험 서류, 계획 메모, 문자 메시지, 그리고 서영의 휴대폰까지 압수했어요. 오대철 아저씨의 증언으로 CCTV 확인도 이뤄졌습니다. 어제 오전 서영이 냉장창고 문을 잠그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결정적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서영의 얼굴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모든 걸 자백했어요. 빚 때문에 너무 절망적이었다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자신이 저지르려 했던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어요. 경찰이 서영에게 수갑을 채우는 순간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리 나쁜 일을 했어도 엄마는 엄마였으니까요. 저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도윤이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아내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용서를 구했어요. 저는 도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고,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라고 했어요. 친척들도 모두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도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서영이 떠난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어요.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지우는 제품에서 잠들었어요. 아이는 더 이상 거짓말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덕분이었어요. 도윤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가족이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며칠 후 소식을 들으니 서영은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됐다고 했어요. 변호사도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영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미움은 또 다른 불행을 낳을 뿐이니까요. 대신 지우에게 말해줬습니다. 돈은 얼음 같아서 금세 녹아 없어지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은 영원히 남는다고 했어요. 욕심은 가정을 무너뜨리지만 진심은 결국 드러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용기라고 했어요. 지우처럼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항상 정직하게 살겠다고,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가족 지켜냈어요. 이제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도상의 간판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그 빛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밝혀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의 용기가 때로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